이번에는 이 물질의 이 파동성 관련돼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이 입자 그러니까 파동의 입자성 그래서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입자로 보아야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물리현상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프랑크가 광양자설을 주창했고 이것이 이제 이 기존에 있던 이 실험 결과들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전자기파는 이 광자라는 포톤이라는 그런 알갱이로 되어 있다고 이제 알고 있고 이것이 이 여러 가지 이 물리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자 그러면은 이 물질도 입자도 파동성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 사람이 바로 드브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파동이 입자라는데 전자기파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물질 입자로 되는 물질은 왜 파동적인 관점에서 설명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1923년에 물질파 매터웨이브라는 그러한 개념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결과적으로 파동이 입자라는 이야기죠. 앞에서는 우리가 파동의 입자성에서 전자기파는 이 광자 에너지 입자로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것이 여러 물리 현상들을 잘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상대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뭐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이 상대론 이야기 할 때 다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상대론적 관점에서 이 에너지와 운동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정의한 에너지와 운동량이 운영학 좀 달라요. 그래서 운동량의 경우에는 우리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뉴턴 역학에서는. 그런데 상대론적 운동량은 여기다가 감마라는 팩터가 덧붙여져요. 감마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값입니다. 루트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b 제곱분의 1 c는 빛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속도예요. 자, 그래서 운동량이 이 감마 mb인데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이런 식으로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승이잖아요. 루트니까 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속도가 이 광속보다 아주 적은 경우에 우리가 뉴턴 역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로 특상대소의 이론이라는 것은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빛이 아주 빠른 속도, 빛의 속도에 근접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물리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뒤쪽에 상대론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론적 운동량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속도가 광속보다 아주 적은 경우에는 이것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뉴턴 역학에서 우리가 보았던 운동량 정의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가 감마 mc 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 뉴턴 역학에서 보았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리고 포텐셜을 더한 것인데 그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형태가 좀 다른데 이게 과연 이 에너지를 정의하는 게 맞나 하는 것을 이 속도가 아주 적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마 mc 제곱인데요. 에너지 정의가. 자, 그리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감마가 나타낼 수 있고 mc 제곱인데 속도가 아주 적을 경우에는 빛의 속도에 비해서 아주 적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근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좀 빠졌습니다. mc 제곱이 빠졌는데 여기 mc 제곱이 빠졌죠. 빠졌으니까 이거 곱해주면은 결국 mc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mc 제곱은 뭐냐? 바로 정지 질량 에너지. 그래서 모든 질량을 가진 이 물질은 그것이 곧 에너지를 가진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식인 E 이퀄 mc 제곱, 속도가 0인 경우이죠. E 이퀄 mc 제곱, 이 유명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기반으로 이제 원자 폭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도 쓰고, 그래서 방사능 관계된 그러한 에너지를 다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상대론적으로는 이 에너지와 운동량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두 식을 합치면은 요 제곱해보면 돼요. 제곱해가지고 요 감마가 요것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제곱, 에너지 제곱은 운동량 제곱, c 제곱 더하기 m 제곱, c 4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 두 개씩을 합치면 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자, 이 전자기파를 이루는 에너지 알게인은 질량이 없는 그러한 입자이기 때문에 요 m을 0으로 두면요, E 이퀄 PC가 되죠. 그래서 이건 떨어지기 때문에 이퀄 PC가 되고, 그리고 광자의 에너지는 HF잖아요. HF. 이것이 진동수죠. 그 진동수가 PC가 되고, F람다가 C라는 관계식을 이용함으로써 이것이 F 대신에 람다분의 C 좌우형 되고 BC 되고, 그래서 파장이 P분의 H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광자의 운동량은 광자 이 식에서부터 C분의 E이고, C분의 E가 HF이기 때문에 HF인데, 자, 이것을 갖다가 거꾸로 이 광자가 파동으로 봤을 때, 파동, 진동수 F잖아요. F인데, F는 에너지 알갱이 들인데, 전자기파가 진동수 F인, 그래서 파장이 람다인 이 전자기파는
이 HF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광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파장으로 표현하면 광자의 이 운동량이 P이고 파장으로 표현하면은 람다는 P분의 람다가 되잖아요. P분의 H가 되잖아요. 여기서 C 떨어지고 하면 람다가 P분의 H 돼요. 자, 그래서 이 광자의 질량이 없기 때문에 질량이 없는 때문에 이 식에서부터 결과적으로 이제 파장, 그래서 사실은 광자의 운동량은 C분의 E라는 이 표현을 앞에서 콤턴 이 산란에서 이런 식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 보존칙과 운동량 보존칙을 사용함으로써 콤턴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자입발 입자로 봐가지고 설명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광자 입자를 파동으로 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자도 파동으로 보면은 P가 입자 P가 운동량은 MB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장은 MB분의 H가 되지 않느냐. 자, 이런 식으로 유추한 사람이 바로 더브로이입니다. 그래서 더브로이는 질량이 M이고 속도 B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 입자는 이러한 MB분의 H라는 파장을 가진 그러한 파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물질의 파동으로 보는 물질의 파동성을 1923년에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주장을 입증하려고 하면 실험이 필요하잖아요. 실험을 필요한데 그래서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더브로이의 이 생각, 그리고 물질파를 이용했을 경우에 이 전자총에서 전자가 100V의 전압에 의해서 가속될 경우에 이 전자를 갖다가 우리 파동으로 봤을 때 전자 입자잖아요. 파동으로 봤을 때 더블의 파장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자. 그죠? 더블의 물질파는 람다는 MB분의 H잖아요. 그죠? 전자의 질량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고 여기서 속도를 알아야 되겠죠. 100V로 가속될 때 전자가 100V로 가속될 때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B라는 볼테지로 100V가 주어질 경우에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EB죠. 그래서 전자의 전하량이고 이것은 걸어준 전압의 세기요. 100V죠. 그래서 E도 우리 알고 있고 1.6 곱하기 10^-19 19성 쿠롬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31성 킬로그램이죠. 자,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이 식이 나타낸 것은 결과적으로 전압이 V인 곳에 전자가 놓일 경우에 갖는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그래서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속도를 구했어요. 자, 속도를 구했으면은 이것이 더브로이의 물질파의 파장을 계산하면은 1.23 옹스트롱의 값이 나옵니다. 옹스트롱 10^-10성 미터예요. 자, 이런 구조가 이제 전자총입니다. 그래서 전자총은 이게 이제 니크롬선을 감아가지고 이 금속하고 접촉시키면은 여기서 볼테이지를 걸어주면은 열이 나오죠. 니크롬선 열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접촉되어 있는 금속의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이 열에 의해서, 열 에너지에 의해서 핵의 구속을 깨고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튀어나온 이 전자가 볼테이지가 100V의 볼테이지로 가속되면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속도로 나옵니다. 이 속도는 상대론 개념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론 개념을 설명하려면은 이 비스 속도에 가까이 되는데 10의 8승이잖아요. 3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비스 속도의 1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론 관련된 고려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100V의 전압에 의해서 가속된 전자는
이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속도를 가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전자를 갖다가 파동을 볼 수 있는데, 그 파동의 이 파장이 1.23 옹스트롱이라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자를 이용한 더불어 물질파 개념을 설명하는 그러한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엑스레이를 이용한 회절 실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전자파잖아요. 전자파니까 이 전자파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꺾여가지고 이게 만나면은 간섭 현상을 생기죠. 그래가지고 밝고 어두운 무리를 우리가 각도에 따라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블랙 컨디션이라는 조건, 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야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이 아들 블랙과 아버지 블랙이 이 1915년에 이 블랙 컨디션을 발견함으로써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블랙이라는 아들 블랙의 나이가 25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고, 앞으로도 이 25살이라는 최연소 기록은 깨지기는 않을 겁니다. 깨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엑선 회절 실험을 여러 곳에 뭐 생명고 뒤에 보면 또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주로 결정 구조 분석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분야에도 물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엑선 회절 전자기파 회절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엑선 회절 실험은 보다시피 이 결정 구조 이건 하나하나가 원자입니다. 원자들이 이제 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크리스탈 결정 구조죠. 결정 구조의 경우에 이 원자 사이에 청 사이에 거리를 우리가 이 엑선 회절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3차원적 구조도 이 회절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청이 두 청을 한번 봅시다. 볼 경우에 이제 원자청 있고, 이 표면 원자청이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원자청이에요. 그 밑에도 원자청이 쭉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X를 여기서 각도 세타로 입사시켜 줍니다. 입사시켜 주면은 이 표면에서 반사되는 반사의 법칙을 만족해야 되니까요. 세타를 갖고 표면에서 이 표면 원자에서 이런 식으로 꺾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산란되는 이러한 X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한 층 더 내려가 가지고 이 밑에 층에서 이런 식으로 산란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X선이 합쳐지겠죠. 합쳐지는데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아주 밝은 무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파란 X선이 지나가는 거리하고 검은 X선이 지나가는 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수선 이루면은 결과적으로 검은 X선이 이동한 거리가 이 초록색만큼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거는 같잖아요. 요거 같고, 그러니까 검은 X선이 요 초록색 부분만큼 더 이동해서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동 거리가 여기 이제 천간의 거리가 D니까 요 세타니까 D 사인 세타고, 그렇죠? 요것이 두 개잖아요. 두 개니까 2D 사인 세타예요. 그 2D 사인 세타가 이 경로 차이가 파장의 배수가 되면은 서로 보강 간섭이 돼 가지고 신호가 커지고, 그리고 파장의 반파장 차이 나면은 소멸돼요. 그래서
이 X를 갖다가 이 조사하는 각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여기에서 얻어지는 그 각도에 따라 어떤 이 회절 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D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파장을 알기 때문에 X에서 파장을 알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보강간섭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파란 선을 통과하는 엑스레이는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까만 선을 통과하는 엑스레이는 이 선이에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파장, 이 경도 차이죠. 경도 차이가 파장의 배수되면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점일 때 최고점 되고 최저점일 때 최저점 되고, 그러니까 일치하잖아요. 일치하니까 이거 합쳐져 가지고 파동이 합쳐져 가지고 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강간섭이라고 하는데요. 보강간섭 되죠. 반면에 반파장 차이 나오게 돼요. 최고 될 때 최저되고 이래 되니까 0이 돼보죠. 소멸돼보잖아요. 그래서 소멸간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각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여기에 보강간섭 때는 그런 각도를 갖다가 찾으면은 그지 람다를 아니까 D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 고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니켈 필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보강간섭되는 지점에 피크가 나타나요. 그래서 피크를 통해서 결정 사이의 간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자 결정 안에서 원자 이 사이의 이 간격을 알 수 있고 전체적 결정을 구조를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액선이고요. 이제 액선 디텍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각도를 돌리면서 이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액선 회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정, 복잡한 결정도 3차원적으로 이 회절 실험을 통해서 3차원 구조도 알고, 그래서 특히 이 재료공학 하는 쪽에서는, 재료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러한 액선 회절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결정을, 그래서 재료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서 액선 이 회절 실험을 통해서 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혔습니다. 자,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1920년에 이 DNA의 이 액선 회절 무리를 얻었어요. 이런 무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사람 20년에서 1920년에서 태어나서 58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이가 38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 사람, 클락하고 누구의 왓슨하고 이 세 사람이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DNA 나선 구조를 밝힘으로써.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DNA의 이 액선 회절 데이터를 얻은 사람은 이분이에요.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벨 생리학상은 아마 60몇 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노벨 생리학상이 이 세 사람한테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미 사망한 후였어요. 그래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액선 회절을 통해서 이 사이의 이 간격하고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DNA는 이런 나선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갖다가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한 것이 이러한 액선 회절 실험을 통해서 이 DNA 구조를 밝히고, 그리고 또 현재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결정 분석하는데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고, 화학 분야에도 사용되고, 뭐 여러 물리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의 액선 회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선 회절 실험을 이야기한 것은 이 데이비슨 겔만한 사람이 이 전자를 이용해서 회절 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이거는 어떤 결정 구조에다가 이 전자기파를 쏘는 게죠. 액선이니까 전자기파를 쏘아 가지고 이것이 여기에서 이 간섭되는, 이 파동이 간섭되는 현상을 이용해서 결국 이 구조를 갖다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 파동이라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간섭과 회절 현상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사된 거하고 밑에서 반사된 것이 서로 중첩돼 가지고 이 커지면은 이런 식으로 무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신호가 크고 이런 식으로 중첩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소멸되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이제 이런 이 신호가 커진 부분을 이용해서 결국 이 구조를 갖다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데이비슨 겔만한 사람이 한 실험은 전자 비입을 사용했다 이거죠. 전자 입자잖아요. 자, 전자 비입을 사용해서 니켈 표면에다가 쏘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 회절 무늬를 갖다가 관찰한 것이죠. 그래서 파동 액선을 사용해 가지고 결정에 쏘아 가지고 여기 보면 뭐 당연히 이 파동이니까 중첩돼 가지고 이러한 큰 신호를, 어떤 각도의 큰 신호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뭐 비서의 간섭과 회절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전자라는 이야기죠. 입자죠. 입자를 쏘았는데 이 입자가 파동적인 성격을 보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회절 이 실험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파동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파동인데 우리가 쏘기는 전자를 쏘았는데, 이 사람은 전자를 쏘았는데 파동의 특징인 이러한 회절 무늬를 얻었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쏘은 전자도 파동과 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이 이 더브로이가 주장한 입자도 파동적인 성을 가진다는 그러한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것이 됩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용한 전자를 가속시키는데,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앞에서 전자총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이에 전압을 54V를 걸어줘 가지고 나오는 전자빔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54V를 이용해서 이 전자를 가속시켰어요. 그럴 경우에 전자는 이 볼테이지 B 안에 있을 때 EB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 에너지가 결국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이게 속도로 구할 수 있죠. 속도로 구할 수 있고 54V니까요. 자, 속도가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자, 속도를 구해지면은 이 전자의 속도죠. 입자 속도잖아요. 입자의 속도인데 더브로이에 의하면은 이러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전자는 1.67 옹스트롱의 이 파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럼 1.67 옹스트롱의 이 파장을 가지고 있는 파동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파동 액선하고 똑같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한 전자 회절 실험에서 액선하고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 전자총을 쏘아 가지고 50도 각도에서 이러한 이 회절, 그래서 보관 간섭되는 무늬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용한 니켈의 뭡니까, 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실제로 65도였거든요. 입사 각도가 65도고 이쪽 65도고요. 그래서 앞에서 봤다시피 이거잖아요. 요 각도가 세타잖아요. 요 각도 세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사하고 요 평면에 가고 세타, 여기 세타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평면이잖아요. 여기 결정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입사각이에요. 65도고, 이쪽도 65도잖아요. 여기 50도니까요. 여기 65도, 50도, 60도, 180도잖아요. 자, 그래서 입사각이 65도였죠. 65도니까 여기 65도고, 그리고 X선 회절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D는 알고 있어요. X선 회절 실험을 통해서 D가 0.19옹스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간격이 0.19옹스통이라는 이 값은 X선 회절을 통해서 알고 있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자가 1.67이라는 파장을 가지고 있는 전자가 쏴가지고 이래 무늬가 생겼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에다가 D가 0.19, 요사 0.19고 그리고 사인 65도를 하면은 1.65옹스트롱. 이 말은 이 전자가 쏘았는 전자가 1.65옹스트롱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전자의 속도를 통한 더브로이가 주장한 이 식을 통해서 얻은 결과하고, 그래서 이 파동으로 간주했을 때 이 X선 회절로 얻은 0.19하고 일치하려면은 결과적으로 입사한 이 파동의 파장은 1.65옹스로 돼야 된다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더브로이가 주장한 이 식을 사용했을 때 얻는 값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질량 m이고 속도 b인 물체는 더브로이 파장을 가지고 있는 파동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입자도 파동입니다. 입자도 파동, 움직이는 입자도 물체도 파동적인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비슨 겔마의 실험 결과는 전자는 입자인데 파동의 성질인 회절 현상을 보이고요. 이는 움직이는 전자도 파동적인 성질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실험을 통해서 또한 이걸 확장하면은 모든 움직이는 물질은 이 파동적인 성질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전자를 갖다가 이 두 개의 오프닝, 열려 있는 부분에다 전자를 쏘면은 이 전자는 여기 열려 있는 부분만 전자가 도착해 가지고 여기 뒤쪽에 이제 우리가 사진 건판을 놓는다 했을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자의 숫자가 적으면은 요쪽에 그래서 열려 있는 부분만 가가지고 전자를 때려요. 그 전자 숫자를 점점점 키우면은 전자 비움 숫자를 키우면은 이와 같은 회절 현상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데이비슨 겔마가 예전에 한 실험이고, 요새는 이러한 전자 빔을 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슬릿이죠. 두 개 슬릿, 이중 슬릿을 형성해가지고 전자를 쏘면은 수많은 전자를 쏘면은 뒤쪽에 이런 식으로 이 회절 무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동적인 성격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에는 이 수소원자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원자 모형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플러스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
전자가 이런 식으로 박혀 있다. 소위 이 플럼 푸딩 모델을 주장을 해서, 플럼 하는 것은 푸딩에 이 플러스 전자의 바다, 이 푸딩이죠. 푸딩에 플럼이 이런 식으로 박혀 있는, 전자가 박혀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질 것이라고, 원자가 이런 구조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1911년에 이 라더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이 금박, 얇은 얇은 막이죠. 금박. 이 금박에다가 이 방사선을 쏘아줬습니다. 알파 입자입니다. 알파 입자를 쏘아줬어요. 알파 입자는 이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히륨 핵이니까 히륨 핵을 갖다가 여기에 쏘아줬습니다. 그래서 히륨 핵을 방출하는 방사능 물질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 히륨 핵 알파 입자를 갖다가 이게 금박에다 쏘았어요. 골드 포일이죠. 쏘았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되냐면은 이 뒤쪽에 이제 이 방사능 측정 장비를 두고요. 이런 식으로 원형의 이 방사능 측정 장비를 두고 관찰을 했는데,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여기서 뒤쪽에서 관찰됐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런 식으로 휘는 그런 알파 입자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라더포드라는 사람이 이 원자 구조는 이런 구조가 아니다. 이런 구조가 아니고 중간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 이런 구조라고 이 실험의 이 결과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 핵이라고 쓰면 핵이고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핵하고 이 전자 사이는 빈 공간이다 이죠. 그래서 근데 핵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 있다다가 핵하고 전자 사이는 대충 옹스트롬, 15면 10성 미터고요. 핵의 크기는 15면 15성 미터거든요. 그래서 1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이는 전 빈 공간이에요. 자, 빈 공간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실험 결과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빈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이 빈 공간을 관통해서 이쪽으로 직진을 했는데, 휘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 핵 가까이 갔다 이죠. 핵 가까이 가가지고, 이것도 알파 입자도 양의 전하를 가진 것이고, 핵도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의 전하가 밀어가지고 휘질 수 있죠. 그래서 휘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측되었다. 그래서 많이 휘는 것은 사실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비껴 지나갔을 경우에는 약간 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휘고, 완전히 그러니까 충돌할 정도로 가까이 갔을 경우에는 이제 되튀어가지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 모형을, 이 톰슨 모델은 이런 아니다. 그래서 원자는 이런 식으로 핵이 중앙에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고 그 사이는 전 빈 공간이다. 자, 이러한 원자 모형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자 모형의, 라더포드의 원자 모형의 그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전자가 돌고 있는데, 우리가 전자 입하락하는 것이, 이 하전 입자가 가속 운동하면은 전자 입하락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진동시키면은, 이래 하면은 전자 입하락 발생해요. 그래서 안테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결호 전화, 그러니까 진동하는 그러한 이 전류를 형성하면은 결국 전자가 이제 진동한다는 이야기죠. 전자가 진동하면은 전자기파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자기파를 갖다가 우리가 라디오파 이런 것을 만들어 쓰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 이론, 고전 전자기 이론에 의하면은 이러한 하전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은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것은 뭐 명백한 그런 이 전자기 이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다시피 이 전자가 이런 원운동을 하면 이 가속운동이잖아요. 속력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가속운동이에요. 자, 원운동 자체가 가속운동이죠. 그래서 그래서 구심력이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원운동은 가속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가속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전자가 전자기파를 방출해요.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이야기죠.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원운동을 함으로써 에너지가 점점 빠져나가가지고 거의 순식간에 이 궤도 반경이 줄어들어가지고 핵하고 충돌해서 원자가 없어져야 돼요. 전자기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가속되는 하전 입자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발생하므로 전자는 에너지를 잃고 핵과 충돌하여 원자가 소멸하게 되었어요. 이게 10⁻⁻ 12성초 순식간에 없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원자는 존재하고 이 세계도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원자로 이루어진 이 세계도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런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라더포드의 이 실험을 통해서 결국 원자 구조가 이런 구조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전자기 이론에 의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하전 입자인 전자가 이런 원운동하는 가속운동을 함으로써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에너지를 잃고, 그래서 이 원자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 현실은 지금 원자는 사라지지 않고 이 세계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예요. 원자 안정성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수소의 선스펙트럼 문제. 뭐 수소뿐이 아닙니다만은 모든 기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 진공 속에 기체를 잡아놓고, 그리고 전극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전압을 걸어주면은, 고전압 걸어주면은 이 고전압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서 이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가 충분히 주어지면은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이 핵의 구속을 깨고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튀어나와가지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같으면 이게 가속되잖아요. 가속되면서 이 안에 기체가 있으면은 기체를 때리죠. 기체를 때리면은 기체가 에너지를 얻고, 이것이 또 에너지를 갖다가 또 방출하면서, 방출하는 게 바로 전자기파를 내는 거거든요. 이 기체 방전이에요. 기체 방전. 뭐 형광등도 마찬가지잖아요. 형광등은 수온을 갖다 했는데, 수온을 넣으면은 이 전자가 수온을 때려 가지고 수온이 에너지가 커졌다가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안정한 그러한 상태로 내려가면서 그 남는 에너지를 방출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외선이 나오는데, 이 자외선을 갖다가 표면에 형광물질을 발라두면은 이 자외선이 형광물질을 때려 가지고 가시광선을 내는 이러한 구조가 형광등의 구조였거든요. 오전에 형광등을 잘 사용하지 않고 LED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기체 방전이 다 똑같은 게요. 뭐 여기 수소를 넣든지 니온을 넣든지 여러 가지 기체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하면은 이러한 이 전자기파 방출되는 것을 갖다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선스펙트럼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선스펙트럼. 그래서 라인 스펙트럼입니다. 라인 스펙트럼 가면은 뭡니까? 어떤 전자기파가 있는데, 그 전자기파가
어떠한 파장의 전자기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요. 자, 이게 태양에서 오는 전자기파를 스펙트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주에서 관찰하면 이러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관찰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공기하고 충돌해가지고 좀 스펙트럼이 좀 바뀌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 가시광선, 요 부분이 가시광선이고요. 이쪽이 이 적외선이고 이 자외선 영역이에요. 자,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연속 모든 파장이 다 이 안에 있는 모든 파장의 빛이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이쪽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가시광선이 가장 에너지가 크죠. 크고, 그래서 적외선 있고 자외선도 있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보면은 태양 스펙트럼 여기 보다시피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붉은색 계통의 시야 해가지고 보면은 모든 파장이 다 섞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태양빛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체 방전 실험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선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요거는 붉은 색깔, 뭐 노란 색깔, 초록 색깔, 청색이 있는데 이 사이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 사이는 없죠. 여기 연속이 정연속적으로 다 있는데 이건 없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 라인 스펙트럼이라 해요. 그래서 기체 방전 실험을 해보면은 태양은 이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이 수소 경우에 가시광선만 봤을 때, 물론 자외선 적외선도 있습니다. 가시광선 봤을 때 붉은 색깔, 그 다음에 청색, 보라 색깔 이런 식으로 이제 띄엄띄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이 되었어요. 요 히듐이고, 히듐이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원이고요. 그 다음 우라늄이 좀 더 스펙트럼이 많죠. 그래서 선 스펙트럼, 다 선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자, 이러한 이 선 스펙트럼이 관찰된다는 데에 대해서 이 고전 물리학자들은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에너지가 연속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소를 갖다가 원자 모형으로 따져 가지고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들어오겠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전기에서 나온 전자가 이 원자를 때리죠. 때리면은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 가지고 좀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잖아요. 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불안하니까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남는 에너지를 방출해요. 자, 방출하는데 고전 물리학자들은 이 전자의 궤도가 연속적으로 봤죠.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자를 이와 가지고 이 기체를 갖다 세게 때리면은 에너지가 이제 뭐 궤도가 크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좀 빗게 맞으면은 좀 적게 올라가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기체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에는 제한이 없잖아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연속적인 궤도가 쭉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서 에너지를 전자에서 이 전구에서 나온 전자한테 맞아가지고 궤도를 높이면은 그 높은 궤도 자체가 연속적이니까 또 쭉 떨어지면서 이제 전자파를 낼 테니까 그래서 전자기파의 그 파장도 연속적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적인 전자 궤도이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을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 선 스펙트럼이 관찰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그래서 원자의 안정성 문제하고 그리고 이 선 스펙트럼 문제, 이 두 문제를 고전 물리학자들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13년에 보아라는 사람이 이 수소 관계에 대해서 수소 선 스펙트럼, 수소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뭐 나머지도 똑같겠습니다만 수소가 가장 간단하잖아요.
스펙트럼이 가장 간단하고 하니까. 그리고 원자 구조도 가장, 중앙에 핵이 있고 전자 한 개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의 이 선 스펙트럼에 관련해서, 이것이 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걸를 갖다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설명하려고 하니까 가설을 씌웠어요. 어떤 가설을 씌웠냐? 두 가지 가설입니다. 첫째 가설은, 안정궤도의 전자는, 전자기 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안정궤도라는 것은, 이 스테이블한, 안정한 것은 궤도가 존재한다고 받는 게죠. 그 연속적인 궤도가 아니고, 수소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연속적이지 않고 이 불연속적인데, 그래서 수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 중에 그 궤도를 갖다 우리가 안정궤도라고 했을 때, 이 전자가 안정궤도에 존재하면은 전자기파를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소의 안정성이 일단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전자기 이론에 하면은, 이 가속 운동하면은, 온운동하면은, 전자기파를 내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궤도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안정한 궤도에 수소의 전자가, 그게 있으면, 존재하면은, 전자기파를 내지 않고 계속 그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가설을 씌웠어요. 자, 그러면은, 안정궤도의 조건이 뭐냐? 뒤에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가운동량, 이 MBR, R 크로스 P잖아요. 가운데 R 크로스 P인데 P는 MB이기 때문에 서로 수직한 경우에는 뭐 MBR로 둘 수 있죠. 이게 가운동량이에요. 가운동량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가 이 원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량 대신에 각운동량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운동량이 이 녀석이 정의되는데, 각운동량이 양자화라는 것은 띄엄띄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연속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n 가는 것이 1, 2, 3, 4인 자연수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MBR이라고 하는 이러한 각운동량이, 요것은 프랑상스고, 이게 2파이고, 그래서 2파이분의 NH, 요건 상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n이 1, 2, 3, 4 이런 게니까 1, 2, 3, 4 되는 그러한 궤도가, 그래서 이 전자의 안정 궤도고, 예를 들어 n이 1.5, 0.5 이런 거 안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고전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n이 이 연속적인 이 숫자인 것이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보아의 가설에 하면은 이 각운동량이 띄엄띄엄하다 이거죠. 1, 2, 3, 4 이런 식으로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궤도가 수소 전자의 안정궤도다 이 얘기죠. 자, 그 두 번째 가설은, 전자는 하나의 안정궤도에서 다른 안정궤도로 전이할 때, 이동할 때만 전자기파를 방출 또는 흡수한다. 경우는 뭡니까? 방출하는 경우는 에너지가 높은 궤도가 큰 데서 궤도가 작은 데로 떨어지면은 그 남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낮은 궤도, 작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외부에서 이러한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전자는 안정궤도에 존재하면 전자기파를 내지 않고, 이 안정궤도 사이에 이동할 때만 전자기파를 방출 또는 흡수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프랑크의 광량설에 하면은 그 에너지 차이가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가 이 I에서 있다가, I는 이니셜이고 파이널인데, I 궤도에 있다가 F 궤도로 바뀌면은 그 에너지 차이가 EF-EI죠. 이것이 HF잖아요. 그래서 광량자설하면 에너지는 HF니까 요 에너지 차이, 두 궤도 사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그런 광자를 방출한다.
그런 파장의 광자를 그 전자의 파를 방출한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가설을 시험으로서 이 수소의 이 선 스펙트럼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봅시다. 좀 복잡합니다. 별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학에서 배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수소의 경우에는 양성자 한 개하고 전자 한 개니까 아주 비교적 간단한 거죠. 간단하고 수소가 원궤도를 돌고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반경 R인 원궤도를 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수소와 이 수소의 전자와 핵 사이에는 전기적인 힘이 존재하고 이것이 바로 구심력을 주잖아요. 그래서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인데 이 구심력이 주는 것이 바로 전자와 그 양성자 사이의 전기적인 인력이죠. 이건 전자는 마이너스 5에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인력을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적인 인력은 R 제곱분의 두 전하량이 이것도 E고 이것도 E이기 때문에 E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심력 그래서 원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자와 양성자 사이의 전기적인 힘이 구심력을 주어 가지고 전자가 원운동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평상태의 조건이죠. 그래서 원운동하는 조건입니다. 조건이고, 그리고 전자의 이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2분의 mv 제곱 운동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 U를 더하면 되죠.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R입니다. R 제곱이 아니고 R이에요. 잘못되는데 4파이 엡실론 R분의 E 제곱이에요. 힘은 R 제곱분의 E 제곱이죠.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는 R분의 E 제곱이에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R로 고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가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다. 이건 마이너스 된 것은 이게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이 안전궤도 조건, 그 양자호 조건을 이 시계에다가 이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MBR이 2πNH를 이용하면은 여기서 이 안전궤도의 반경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안전궤도의 반경, 이 평상태 조건에다가 이걸 갖다 평상태 조건에다가 요거하고 요거죠. 요 두 식을 이용하면 요 식하고 요 식 두 식을 이용하면은 이 R의 안정궤도 조건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속도를 제거하면은 R에 대한 식만 하면은 R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자, 그리고 요 값이 앞에 있는 요 값은 다 아는 값이죠. 전자의 질량, 전하량 4파이 엡실론 0분의 1이 9분의 10의 구성이죠. 그래서 H 프랑스 상수도 알고 H바가 되는 것은 2파이분의 H를 쓰기가 복잡하니까 H바로 표시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다 아는 값이에요. 아는 값인데 이 값을 대입하면은 0.53 옹스트롱이에요. 자, 그래서 안전궤도는 0.53에다가 n제곱 옹스트롱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1, 2, 3, 4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궤도가 이 불은석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얘네 준위는 뭐냐? 그 여기다가 요 조건을 이용하고 그리고 요 조건을 이용하면 되죠. 조건을 이용하면은 결과적으로 R도 요걸 이용하면 R 대신에 요걸 이용하고 그리고 여기서 B 대신에 요걸 넣으면은요 B하고 R 요 식에다 요 두 식을 요 식에 적용하면 돼요. 적용하면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구해져요. 자, 이 앞에 있는 식들은 앞에 있는 값들은 다 아는 값들이죠. 아는 값들이고, 자, 이 값들을 갖다 계산하면은 13.6 일렉트론 볼트예요. 일렉트론 볼트 단위는 이 전자가 1볼트의 전압 차에 놓였을 때 1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져요. 그래서 전자의 전하량이잖아요. 그래서 1.6과 19성이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면은 결국 13.6 일렉트론 볼트 나와요. 그래서 요 n 제곱분의 1이 나오고, 자, 그래서 에너지 준이에요. 그래서 n에 해당되는 n 궤도에 해당되는, 그래서 n 궤도에 있을 때 그 전자의 에너지는 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로 주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두 에너지 차이 에너지로 전이할 때 한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 내는 이 전자기 파의 파장을 여기서부터 계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델타 HF인데 이것이 이제 NI에서 EI에서 EF로 전이할 경우에는 n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보여지고요. 람다 구하락하면은 파장 구하락하면은 여기 F인데 F 람다는 C를 이용하면 또 파장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이같이 이 궤도 자체가 이 불연속적이고 그에 따라서 그 궤도의 에너지도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선스펙트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는 이래서 띄엄띄엄하죠. 그래서 n 이퀄 1이고 n 이퀄 2, n 이퀄 3, n 이퀄 4, n 이퀄 5, n 이퀄 6 이런 식으로 이제 띄엄띄엄한 궤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우리가 기저준위,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이 궤도 반경이 앞에서 보다시피 1이니까 0.53 옹스트롱이죠. 그래서 요 전자와 이 핵 사이의 거리가 0.53 옹스트롱이고요. n이 2일 때는 요 2는 4니까 한 2옹스트롱 차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전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부터 높은 에너지 상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너지를 받으면은 외부에서 에너지가 주어지면은 이것이 올라가겠죠. 높은 상태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올라가는데 아무데나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정해진 요 궤도에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체 방전에서 전극에서 나온 전자가 들어가지고 수소의 전자를 때리죠. 에너지를 주면은 이 수소 전자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어도 올라갈 수 있고, 이어도 올라갈 수 있고, 이 높은 상태로 올라갈 수 있고, 된통 맞으면 이것이 전자가 달아나 버리죠. 이온화 될 수 있잖아요. 이온화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자가 달아나서 이 수소 플러스 이온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 것들이 이 불안하니까 결국 아주 안정한 이 기저준위로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져요. 자, 떨어지면서 이 전자기파를 갖다가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를 외부로 방출하는 것이 바로 선스펙트럼이죠. 그 선스펙트럼이잖아요. 연속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스펙트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보아가 이러한 선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관찰한 그러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 이름은 라이만 계열 해가지고, 그 라이만 계열은 나중에 이제 보아의 이러한 수소 원자 모형을 통해서 보니까 라이만 계열을 가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높은 상태로 올라갔던 전자가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기저준위까지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내는 전자기 파들이 바로 라이만 계열이더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발마 계열은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 올라갔던 전자가 이 n 이퀄 2 상태, n 이퀄 2까지 떨어지면서 내는 그러한 전자기 파더라. 그래서 파시엔 계열은, 파시엔이라는 사람이 이 발견한 것들은 또 n이 1이 아니고 n 이퀄 3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때에 내는 전자기 파더라.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붙였겠죠. 라이만이고 뭐 발머 파션 계열을 붙였는데 그것들이 다 설명되는 게죠. 이 식을 통해서 앞에 이 식을 통해서 어떤 I에서 F로 전이할 때 이러한 파장의 전자기파를 내기 때문에 계산하면 다 맞는 게죠. 자, 그리고 이 궤도를 갖다 이렇게 표현할 보다는, 궤도를 갖다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에너지를 그리는 게 편하잖아요. 에너지 준이 이런 식으로 편하죠. n이 이 값이 다르니까 선으로 표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로 표시하는 게 편하죠. 궤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원을 그리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이 궤도보다는 에너지 준위로 표시하는 게 편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진공, 그래서 이 진공 쪽을 갖다가 에너지를 0이나 쳤을 때 n이고 1 상태, 가장 낮은 n 상태가 뭐냐 하면은 앞에서 봤다시피 1려면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죠. 그래서 가장 낮은 n 상태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고, 그 다음에 n이고 2의 경우는 2는 4니까 뭐 3.4 일렉트론 볼트 되겠죠. 그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이고 1, n이고 2, n이고 3, n이고 4 이래 가지고 무한대 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 되면 0이잖아요. 0이니까 무한대 가능성은 그냥 진공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13.6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13.6 일렉트론 볼트가 들어오면은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이 수소 원자들이, 전자들이 완전히 수소 핵을 떠날 수 있죠. 그래서 이온화되는 기죠. 그래서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도 이 결과를 통해서 실험하고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라이만 계열, 발마 계열, 파션 계열, 브라켓, 펀트 계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식을 통해서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원소들도 동일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러한 선 스펙트럼을 낸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자가 많으면은, 수소는 전자 한 개이기 때문에 간단한데 전자가 많으면 사실 설명하기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 모든 원소들이 전자가 정해진 궤도에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는 정해져 있다. 아무데나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그건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화학이나 물리에서 많이 배웠다시피 이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러한 구조인데 그에 대해서는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양자화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양자화 조건은 이 가운동량이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한 이런 값만 갈 수 있다. L = 1, 2, 3, 4. 그래서 연속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것이 여기다가 이 더불어의 물질파를 대입시켜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MB분의 요 MB 대신에 람다분의 H를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떨어져 가지고 이 식은 2파이 R분의 N 람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2파이 R 하는 게 뭐예요? 원주죠, 원주. 원주가 이 파장의 배수가 되어야 그것이 안정한 궤도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원궤도의 정지파 조건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에서 정지파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뭐냐면 간단한 경우에 기타 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얘는 고정되어 있고요. 이게 손가락으로 고정시키고 튕깁니다. 이 줄의 길이가 이 정도 L이죠. 튕기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파동은 정지파인데요. 정지파인데 우리가 스탠딩 웨이브라고 부르는데 이 스탠딩 웨이브가 끝은 지금 고정되어 있잖아요. 요 고정되어 있고 요도 손가락 눌렀으니까 줄을 눌렀으니까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가장 파장이 긴 파는 이거죠. 요 끝은 고정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도 파장이 더 짧으려고 하면은 한번 이 중간에 꺾이면 되죠. 끝은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파장이 더 짧으려고 하면은 두 번 꺾여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꺾이는 것들이 쭉 해가 전체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게 기본파가 가장 세기가 큽니다만은 어쨌거나 나머지 오버튠 파들도 나타나요. 이게 정지파예요. 우리 줄에서 이 두 지점이 고정된 그러한 현악기에서 이러한 정지파를 갖다 우리가 이용해서 음을 갖다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정지파 조건인데요. 그 정지파 조건은 결과적으로 끝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L이고 1일 경우에는 이 람다가 2L이죠. 2L. 람다가 2L이고 람다 2L이고 요 람다가 L이고 람다가 3분의 2L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파장이 정해져 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2파이알을 하는 것이 이제 원주잖아요. 이건 길이가 L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 2파이알이잖아요. 2파이알. 고정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고정되어 있고 고정된 길이가 L이고 이는 고정된 길이가 2파이알이죠. L하고 이 2파이알하고는 대응되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N이고 3이 N이고 1일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가 하나의 정지파가 되는 것이고요. 자, N이고 3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꺾이잖아요. 세 번 꺾입니까? 세 번 꺾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N이고 5일 게 5번 꺾이고요. 근데 이 3.3 같은 건 안 되죠. 왜냐하면 3.3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지파 조건에 만족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보아의 이 양자화 조건이라는 것이 가공동의 양자화 조건에서 딴 것이 아니고 원궤도의 정지파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전자가 이러한 파동이라는 것이죠. 전자는 입자잖아요. 입자가 이제 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이 더블오의 물질파 개념과 같이 파동으로 이걸 이용하니까 더불어 물질파 조건을 이용하니까 바로 정지파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양자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원궤도의 정지파 조건이다. 그 말은 전자를 갖다가 우리가 파동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입자를 파동으로 봐야 된다는 더불어의 물질파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보아의 이 수소 원자의 이 선스펙트럼이라든지 다른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데 이와 같은 더불어의 물질파 개념을 이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보아의 이 원자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수소 선스펙트럼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를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소의 선스펙트럼 중에서 이 전자가 10번 궤도에서 3번 궤도로 전해할 때 발생하는 파의 파장을 구하라 했어요. 얘는 1, 2, 3, 4, 5, 6에 10번 뭐 이 정도 있겠죠. 10번에서부터 3까지 얘는 3까지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전자의 파의 파장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NI가 얼마예요? NI가 10이고 NF가 3이죠. 그 13조 두 에너지 준위 차이에 두 에너지 준위 사이에 에너지 차이는
1.38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I가 10에서 3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NI를 10 잡아놓고 NF를 3 잡아놓고 계산하면 1.38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됐죠? 자, 이것이 이제 이 방출되는 전자기파 에너지죠. 전자기파 에너지는 HF잖아요. HF고, 그렇죠? F는 F람다는 CS부터 F는 람다 C고요. 이것이 델타 E 1.36 일렉트론 볼트예요. 자, 그럼 람다 H는 알죠. C도 알죠. 요 델타 E는 1.38인데 일렉트론 볼트니까 꼬박이 1.6 곱하기 15 마이너스 19성 해주면은 람다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는 900.27 나노미터. 그래서 NI가 10에서부터 3으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는 대략 900 나노미터다. 이건 적외선 영역의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소선 스펙트럼의 라이만 계열의 비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파와 가장 긴 파의 파장을 구하라 했어요. 라이만 계열 가능성은 최종적으로 이 상태가 1인 곳으로 떨어지는 때 내는 전자기파를 나타냅니다. 앞에서 봤다시피 라이만 계열은 보다시피 가장 낮은 N 상태, 이쪽에서 떨어지는데 가장 낮은 상태까지 떨어지면서 내는 전자기파를 라이만 계열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파장이 가장 짧은 파는 뭐냐 하면은 이 파장이 가장 짧다 하는 말은 진동수가 크다는 이야기죠. 파장하고 진동수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진동수가 크면은 에너지가 크죠. HF이기 때문에 진동수가 큰 그런 것일수록 파가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파장이 짧은 것이 가장 에너지가 커요. 크니까 결국 여기서 무한대에서부터 1까지 떨어지는 라이만 계열의 그때 파장이 가장 짧은 파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파장이 긴 것은 에너지가 가장 큰 거니까, 참 에너지가 작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n 이퀄 2에서 1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가장 작고 그래서 파장이 가장 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라이만 계열 가능성은 최종적인 상태가 1로 전해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파장이 가장 짧은 파의 에너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결국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질 때 가장 에너지가 크고 그리고 파장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무한대 잡아였고 그리고 1 잡아였고 그 다음에 NI를 무한대 잡으면 13.6 일렉트론 볼트 나오고 그래서 HFS부터 람다를 구하면 91.35 나노미터로 자외선이 나옵니다. 반면에 파장이 가장 긴 파는 에너지가 가장 작고 그래서 2에서 1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잡아여가지고 계산하면 121.8 나노미터로 얘도 자외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수소에서 발생하는 선 스펙트럼 문제를 이 보아라는 사람이 이러한 이 양자고 조건과 이런 개념을 통해서 완전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의 경우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따로 있다. 정해진 궤도가 있다.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거시세계에서 이 거시세계에서 보는 물 현상에서도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원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파동성하고 이 에너지 준위 개념을 꼭 써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거시 세계하고 그리고 원자 세계를 비교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동성 문제. 그래서 파동이라는 관점을 꼭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 거시 세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시속 이 100km로 달리는 질량이 1000kg인 자동차의 경우에 우리가 파동을 봐야 되는데, 파동의 파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파장은 mv분의 h잖아요. 그래서 m은 1000kg 잡아였고 b가 100km/h니까 100 곱하기 10의 3승미터에다가 나누기 3600초 이래가지고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10의 마이너스 38승미터가 나와요. 이게 엄청 작은 값이잖아요. 핵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니까 그래서 핵의 크기보다 뭐 엄청나게 적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파동으로 봐야 될 때 그 파동의 파장 자체가 자동차의 길이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거시 세계에서는 아무리 뭐 빨리 움직이는 것이라도 그 파동 관점에서 꼭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뉴턴 역학을 써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전자의 경우에 원자 세계에서 전자의 경우에 움직이는 속도가 광속의 한 5분의 1 정도 된다고 칩시다. 치고 질량이 9.1 곱하기 10 31승이기 때문에 대략 10 30승 kg이라고 쳤을 경우에 그 파장을 이 전자가 파동으로 봤을 때 계산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자의 이 크기가 대략 한 옹스트롱이니까 15 마이너스 10승이기 때문에 이 10%가 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원자 세계에서는 이 파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그러한 파장 자체가 이 원자의 크기에 비교할 수 있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원자 세계에서는 파동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파동적으로 이 입자를 갖다가 이 전자란 또는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자를 이 파동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에 대해 봅시다. 에너지 준위 앞에서 우리가 수소의 전자가 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 띄엄띄엄한 에너지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런 상자 속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전자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떤 물체를 줬습니다만, 그 당구 공유도 좋습니다만, 어쨌거나 어떤 갇힌 공간에 물체가 있을 경우에 이걸 파동으로 봐야 되죠. 자, 파동으로 보려고 하면은 양쪽이 이런 식으로 이 차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결국 이 안에서 이 물체를 파동으로 봤을 때 가장 이 파장이 긴 것이 뭡니까? 여기 이 정지파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끝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파장이 가장 긴 것이 이거죠. 그 다음에 파장이 다음으로 긴 것이 한번 꺾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 꺾이고 n 이고 1, 2, 3 이런 식으로 꺾이는 그 숫자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이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잖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파동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4인파잖아요. 4인파니까. 그래서 왜냐면 요 x 이퀄 0이고 x 이퀄 1일 때 x 이퀄 0일 때 0이 되려고 하면 사인하면 되죠. 사인 kx, k 값은 우리가 정해줘야 됩니다만. 그래서 이 물체를 파동으로 기술할 때, 우리가 파동 함수라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기술할 때 이런 식으로 사인 kx로 기술하면은 x 이퀄 0인 지점에서 그 조건을 만족합니다. 다음에 x 이퀄 1 지점에서 0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이 L 좌우에서 XS는 L 좌우에 KL이
어떤 n파이, 파이의 배수박이 되면은 사인은 0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k는 람다1의 2파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람다 하는 것은 더블의 물질파에서 mv분의 h이기 때문에 요 두 식을 여기 대입시켜 주면은 속도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상자 안에 있는 그런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속도, 아무 속도나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도의 이 값에 제한을 가하죠. n 양자수로 n 1, 2, 3, 4로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없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자, 그래서 길이 L인 그런 갇힌 공간에 있는 질량 m인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속도는 EML분의 NH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는 요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요.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을 하면은 b 대신에 잡으려면은 8ml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길이 L인 공간에 갇혀 있는 질량 m인 그런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입니다. 그래서 파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그럼 n이 1일 때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죠. 1일 때 37.7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건 앞에서 한 수소 원자 13.6 일렉트론 볼트가 비슷하죠. 자, 그리고 이 전자의 경우입니다. 원자를 가진 전자의 질량을 넣으면 돼요. 자, 길이 L은 옹스트롱, 1옹스트롱 원자 크기를 넣으면 되고, H는 우리가 아는 값이고 하면은 37.7 일렉트론 볼트 나와요. 여기 37.7 일렉트론 볼트고요. 자, 그 다음에 2는 4죠. n 제곱이니까 그래 4하면 한 160 일렉트론 볼트 나오고요. n이고 3, 3, 9니까 9, 3, 270, 280 정도 일렉트론 볼트. 이런 식으로 구별이 가능하죠. 그 띄엄띄엄한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100g의 당구공이 길이 50cm 되는 이런 상자 속에 갇혔을 경우에 이 당구공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를 한번 봅시다. 뭐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이 8파이 L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인데, 그래서 여기서 M 가는 것이 이 당구의 질량이 100g이니까 0.1kg 잡아졌고, 길이가 50cm니까 0.5m 잡아져가지고 H 이 6.6과 34성 넣어가지고 하면 계산하면은 10의 마이너스 66성 줄입니다. 엄청이 작은 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n 제곱을 갖다 꽂아줘 봐야, n 제곱 있잖아요. n 제곱 1, 2, 3, 4인데 꽂아줘 봐야 별다른 차이가 없잖아요. 에너지 주의 사이 차이가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10의 33성을 꼽아줘야지. 여기에 10의 33성을 꼽아줘야지 결과적으로 여기 1이 돼가 2.18 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이의 그 값 자체가, 그 차이 자체가, 에너지 주의 사이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66성이니까 엄청 작으니까 연속적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구태여 이 거시 세계에서 있는 물체의 에너지를 불연속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연속적으로 봐도 별 문제는 없고, 그렇죠? 그리고 뉴턴 역학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전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에너지 준위 개념을 사용해야지 그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 개념을 사용해야 되고, 그렇지만 거시 세계에서는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태여 에너지 준위 가는 개념을 쓸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파동성도 우리가 워낙 크기에 비해서 무시할 정도 적기 때문에 굳이 이 파동적인 관점에서 어떤 물체를 거시 세계에서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